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나는 내향적이다. 혼자 있을 때가 더 좋다. 저는 그것을 꼭 내향적이어서 그렇다기보다 많이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에 혼자 쉬는 시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사회적인 의무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혼자 있으면 온갖 자극으로부터 나를 혼자 보호할 수 있고 회복할 시간도 벌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웅크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저는 자존감이 심각하게 떨어진 분들에게 꼭 이 시간을 확보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잠시 SNS도 중단하고 잠수 타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 철학에 솔리튜드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즐거운 고독,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외부로 빼앗겼던 에너지를 또 타인에게 쏠렸던 관심과 기준을 내 안으로 가지고 와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가치를 찾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내가 인생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참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해요. 어떤 걸 원하냐? 너가 원하는 건 도대체 뭐냐? 아니면 심지어는 지금 현재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다수의 분들의 대답이 정말 모르겠어요 였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것을 들여다보거나 알아차릴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죠. 누구도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거나 설명해 주거나 교육시켜 준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겹겹이 포장을 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겉모습이 자기인 줄 알고 있어요. 침묵이면 굉장히 어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고 오버한다 그러죠, 소위. 그런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처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본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모습을 모르는 분들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도 선택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취업이라든지 결혼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중대한 인생사의 결정들을 내릴 때가 있는데 저는 환자분들하고 책에서 설명한 제비뽑기를 같이 합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인상. 과연 제비 뽑았을 때 그 내용이 나에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자유연상을 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본심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저 역시도 정신과 레지던트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전공을 정하는 이제 그런 시점이 있는데 그때가 20대 중반이에요. 솔직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냥 의과대학을 졸업한 일반 의사인데 자기가 평생 먹고 살 수 있고 평생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을 그 당시에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제가 그때 이제 피부과를 뽑았었는데 나는 피부과를 뽑았는데 기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은 어머 잘됐다. 너 피부과면 너무 어울리겠어. 너 잘할 것 같아. 심지어 저희 부모님조차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문학소녀였거든요. 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다시 뽑았을 때 정신과였어요. 저는 제비뽑기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그 당시만 해도 정신과라면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뭐 폐쇄병동에서 감옥 같은 데서 뭐 지내야 되고 선입견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제 나름대로 저의 기질을 이해하고 내가 좋아하는 나의 본심,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원칙을 밀고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목에 대해서 내 마음을 테스트하는 제비뽑기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 난 경력을 바꾸고 싶다 하는 분들 상담할 때 전 나이를 일단 먼저 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준비 기간인지 아니면 그 커리어를 10년 이상 지속했는데 바꾸는 것인지에 따라서 들어가는 에너지와 노력이 달라질 것이고요. 물론 내가 진로를 변경하고 완전히 틀어버린다고 해서 이전에 내가 해왔던 일들이 모두 헛되고 쓰레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반드시 건져야 될 것들도 많고요. 내가 이뤄놓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 헛살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설명드리고요. 커리어에 5년 이내에 있는 분들에게는 마음껏 도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나의 어떠한 경력이나 인생의 큰 그림에서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것들도 불확실하지만 가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사실 그 자리가 확실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 내가 먼저 도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성공의 잣대와 기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이뤘다 해서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면 그 다음에 이 위가 보이고 그 옆에 사람이 보이고 사람의 욕망이라는 건 한두 끝도 없어요.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루는 어떤 성취가 아니라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작은 시도들로 인한 매일매일의 만족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작은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성공 경험이라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스케줄을 이렇게 정했고, 심지어는 내가 오늘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침, 점심, 저녁에 무엇을 먹을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대한 계획의 성공은 내가 10kg를 감량하는 거지만 10kg가 감량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고 매일매일의 작은 식단의 변화들을 가져왔을 때 나에게 만족감이 있고 오히려 그런 다이어트들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평생 원하는 일을 내가 시도해봤고 그 부분을 매일매일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는 그런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고 나에 대해서 가치를 스스로 외부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뿌듯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나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피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부딪혔는데 너무 하기 싫어서 또는 어떤 너무 미운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어서 그 단체에는 내가 보기에 비전이 없어 보여서 이러한 어떤 도피성으로 내 진로를 틀지 마시고 내 안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 시간을 항상 확보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쭉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혼자 웅크린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 외부의 기준에서 좀 벗어나서 내 안의 내적 기준을 살펴보기 위한 겁니다,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나는 내향적이다. 혼자 있을 때가 더 좋다. 저는 그것을 꼭 내향적이어서 그렇다기보다 많이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에 혼자 쉬는 시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사회적인 의무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혼자 있으면 온갖 자극으로부터 나를 혼자 보호할 수 있고 회복할 시간도 벌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웅크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저는 자존감이 심각하게 떨어진 분들에게 꼭 이 시간을 확보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잠시 SNS도 중단하고 잠수 타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는 않게 해라. 저는 1, 2년은 넘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철학에 솔리튜드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즐거운 고독,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외부로 빼앗겼던 에너지를 또 타인에게 쏠렸던 관심과 기준을 내 안으로 가지고 와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가치를 찾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뭐 이러면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 뭐 누구나 다 유학을 떠나거나, 뭐 1년씩 뭐 브레이크타임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일상에서는 퇴근길 미니 여행을 추천합니다. 환자분들에게도 많이 권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정말 회사에서 착취당하고 집에 오면 그냥 쓰러져가지고 냉장고에서 맥주 꺼내기 바쁜데 그러지 말고 매너리즘에 빠진 삶 속에 내 뇌를 재충전할 수 있는 퇴근길 미니 여행. 내가 맨날 타고 다니던 버스에서 다른 버스를 탄다든지 또 걸어서 특정 지역을 좀 가본다든지 어떤 루틴의 삶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어도 좋아요. 저는 제3의 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 회사를 가거나 집을 가거나 하는 그 공간 말고 나를 충전할 수 있는 제3의 공간, 서드 스페이스라고 이제 용어가 있죠. 한강 고수부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잠시 뭐 강아지와 산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루틴한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줘라. 소위 말해서 뭐 일탈을 해봐라 라는 거죠. 또는 아주 바쁘게 사신 분들에게는 저는 블록데이를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날은 내가 어떤 의무도 없는 날. 좀 뒹굴뒹굴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미리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는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쉬는 날은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제 개인적으로 그 시간의 주인이 제가 되기 위해서죠. 우리나라에서 서른이라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두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9과 서른이 한 살 차이 뿐이 없는데 이제 앞자리 숫자가 바뀐다. 그래서 29살 때부터 사실은 긴장하잖아요. 서른이 됐는데도 저는 하나도 이룬 것이 없고 남들은 다 직장 다니고 결혼도 했는데 나는 그동안 뭐 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속도가 다 다르다. 그리고 이제는 100세 인생이라서 서른이라고 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준비 기간이다.
물론 마음이 낙심되고 그렇겠지만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거든요. 내가 방향을 설정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얻는 그런 보석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위로를 해드립니다. 저도 30 증후군을 아주 톡톡히 겪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 책에도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제가 원해서 의사가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체성에 혼란이 왔었고, 그래서 30대 초반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국에 유학을 떠난 그런 케이스였죠. 저는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을 꼭 가져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교하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결핍감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페이스를 지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정말 저는 알고 싶었어요. 인생의 생선 가운데 토막 같은 시기를 정말 철저히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왜 우리 의대 간 친구들은 더 거의 비슷해요. 또 부모님이 원해서 또는 공부를 잘해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갔는데, 그 인생이 제 인생 같지 않았어요. 내가 나한테 맞는 옷이 아니라 뭔가 다른 옷을 입은 듯한 느낌? 그래서 제가 2030 상담하는 것들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오셔서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공무원 하래요. 선생님 하라고 해요. 목표를 알지 못하고 내가 가는 방향을 알지 못하고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시 준비를 하느라고 보내는 시간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진 어떤 결과물을 알지 못하고 또는 이 길이 맞나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열정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자리가 우울증을 유발하기 딱 알맞은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통계로도 고시 준비를 하는 30-40%의 사람들에게 우울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통계들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어떤 성공을 향해서 달리는 그 기간이기도 하지만 잠시 쉬어서 조용히 혼자 웅크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떻겠느냐. 진짜 뼈를 깎는 어떤 그런 외로움과 또 불명확한 인생 삶에 대한 어떤 그것을 이제 깊게 깨닫게 되는데요. 존재 자체를 흔들리지 마시고 그 시간이 내가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시간,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무엇을 잘하는지, 뭘 할 때 기쁜지를 외부의 환경의 영향, 부모의 말이나 주변 친구들의 권유나 이런 거 다 없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기간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예민함을 오프시키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은 생각과 감정에 너무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필라멘트처럼 신경 섬유를 타고 뇌에서 번쩍번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이라는 말이 실제로도 5만 가지예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다 붙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제가 늘 말하듯이 바람과 같은 것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는 것. 심지어는 내가 화를 막 내고 나서 또 나중에 돌이켜보면 뭐 때문에 화나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생각이 나르는 새와 같아서 내 머리 위를 휙 스쳐 지나가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그 생각을 잡아서 그 생각이 새처럼 머리 위에 내 둥지를 틀고 주저앉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를 예민하게 만드는 생각들로 발전이 되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외로운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젊은 청년 시절에 외로움에 막 몸부림쳤었고 또 그런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기대고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하면서 또 실망하고 상처받고 이런 것의 악순환의 반복인데요. 사실 인간 본연이 갖고 있는 어떤 외로움은 그 누구도 대신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일단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도 해소할 수 없는 이 궁극의 어떤 존재적인 외로움이거든요. 이것까지도 내가 해소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나무처럼 이 세상에서 이렇게 혼자 우뚝 서 있는 그 기분을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혼자 웅크리고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바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대를 또 외롭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부를 묻고 또 서로 간에 중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또 이왕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긍정의 에너지를 주고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말들이 상대방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긍정 에너지의 말을 하는 나 자신도 긍정적으로 끌어올려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내 주변의 사람에게 하루에 한 번씩 긍정적인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보세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우리 서로 외롭지 않게. 그런 말 한마디들이 오히려 따뜻한 그 어떤 분위기,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상승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 어렵지 않은 건데 사실 우리는 친절을 베푼 거에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한 어떤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생각 말고 단순하게 나랑 같이 지낸 사람에게 한마디씩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이 외로움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또 굉장히 예민해지고 상처도 잘 받고 또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하루를 다 망쳐버리는 그런 분들도 제가 많이 보는데 또 이것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다 나는 이렇게 예민한가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더 백신을 맞듯이 예방적으로 생각의 백신을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그냥 주위에 50%의 사람만 나를 좋아해도 성공이야. 이런 생각. 또는 나 왜 이렇게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지가 아니라 나는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해. 80%만 그냥 하자. 라는 어떤 마음.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다 보면 그 인생이 굉장히 공허하고 그 내면에는 자신의 모습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근원의 외로움은 평생 해결되지 않고 내가 가지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에게 바라는 것도 그렇게 많아지지 않고 또 의지하거나 집착하거나 관계 중독에 빠지는데 조금 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민함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예민함을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자책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분들 상담하지만 특히 예체능을 하거나 저 같은 이제 상담을 하거나 하는 분들, 사람을 상대하는 분들은 예민함이 무기일 수도 있어요. 단 온오프 스위치가 잘 돼야 되는 거겠죠. 내가 예민함을 쏟아야 되는 시점과 그렇지 않는 시점을 잘 구분해서 온오프 스위치가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잘 조절된다면 예민함은 능력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내가 작은 변화와 작은 것도 민감하게 민첩하게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민함을 오프시키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은 생각과 감정에 너무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필라멘트처럼 신경 섬유를 타고 뇌에서 번쩍번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이라는 말이 실제로도 5만 가지예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다 붙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제가 늘 말하듯이 바람과 같은 것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휙 불러가는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생각의 연결고리가 그렇습니다. 언제 시작되는지 몰랐는데 휙 지나가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화를 막 내고 나서 또 나중에 돌이켜보면 뭐 때문에 화나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생각이 나르는 새와 같아서 내 머리 위를 휙 스쳐 지나가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그 생각을 잡아서 그 생각이 새처럼 머리 위에 내 둥지를 틀고 주저앉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를 예민하게 만드는 생각들로 발전이 되는 거죠. 예민한 분들은 늘 생각과 감정을 바라봐라. 이런 생각이 또 났구나. 스쳐 지나가겠지. 새가 날아가듯이 날아가겠지. 라는 거죠. 또 예민해졌을 때 생각에 꼬리를 물으면 사실 우리의 뇌도 변화돼요. 우리 뇌에 많은 신경전달 물질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또 각성 상태에서 자율신경계가 과활성, 긴장한다 그러죠? 긴장하게 만들죠. 그것이 사실 우리 본능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감지하면 본능적으로 우리 몸이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스스로 조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심박동수가 막 뛰고 약간 입이 마르고 그런 단계에 빠지게 되는데 사실 심박동수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흡이에요. 호흡은 내가 수의근을 이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내 호흡의 횟수를 가다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이나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는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다 뻔한 얘기인데 이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우리의 교감신경계 톤을 증가시키는 것은 횡격막이 있기 때문에 호흡의 훈련과 복식호흡을 통해서 항진됐던 교감신경계의 균형을 찾게 되고 또 호흡에 집중하면서 그 생각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수면으로도 조절이 됩니다. 수면은 뇌가 이제 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 그러니 잠이나 자자 이러잖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고 뭔가 안 좋을 때는 잠을 잔다든지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저는 목욕하는 것도 권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정말 내 마음의 때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마음의 때를 정화시키고 클렌징하는 방법으로 살림욕이 사실 제일 좋은데 뭐 매일 살림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목욕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제가 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고 방해받지 않는, 심지어는 육아맘들도 애들에게도 방해받지 않게 목욕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욕하는 시간을 통해서 오늘 있었던 안 좋은 생각들, 내가 경험했던 안 좋은 말들, 생각 다 씻어버리고 조금의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한 가지씩 자기 나름대로의 재충전에 그 방법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요리를 한다든지 친구들과 통화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조절을 하는 무기를 마련해 놓길 권해드리고요. 또 평정심과 행복을 관장하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황장애나 우울증, 각종 스트레스, 외상후 장애에 세로토닌 약을 쓰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 조절이 되지 않는 레벨까지 갔다 할 때는 또 전문가의 도움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면을 꽉 채우는 내면력. 저는 이제 그걸 마음의 힘, 마음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일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 결국은 마음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품격도 지키고 다른 사람의 품격도 지키게 되어 있거든요. 품격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주변 사람들을 살펴봤을 때 함께 있어도 늘 어제 만난 것 같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그분들은 항상 들으려는 자세다. 자기가 막 얘기하고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맞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자 라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열려있는 마음과 경청하는 자세. 그런 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편안해져요. 여러분 친절하다는 게 뭔지 알죠? 사랑은 친절한 겁니다. 작은 뭐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말 한마디거든요.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하려면 여러분 자기 틀에서 벗어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그 안에만 이렇게 갇혀서 요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상대방의 입장이 큰 그림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예비 시어머니죠.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예비 신부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정말 연애만 하지 결혼 괜히 한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어머니의 입장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자. 우리가 품격은 그런 거거든요. 나만 생각하고 어머 어머니 왜 저래? 나 진짜 이 결혼 잘못됐어. 이게 성급하게 판단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머 저 어머니는 진짜 홀로 아들을 키워서 3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지금 정말 젊은 여자가 와서 갑자기 아들을 빼앗기는 기분이 들 수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사실 우리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어머니도 사실은 예비 며느리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서 굉장히 긴장된 상태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친절한 말 한마디, 또 어머님을 이해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는 거. 그럼 어머니가 먼저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냥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순환이 돼요. 내가 먼저 선행을 베풀고 친절하게 대했을 때 그것이 선순환이 되니까 내가 그동안 상처받고 내가 당했는데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죠? 하지 마시고 먼저 깨달은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결국은 품격이 있는 분들은요, 아름다움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을 봤을 때도 그 안에서의 저 사람 이런 부분이 참 아름답고 좋다. 제가 상담하면서 얼마나 안 좋은 얘기랑 안 좋은 말들, 또 부정적인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접하겠어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많이 접하는 의사이지만 그 안에서의 아름다움, 정말 외도한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정신과까지 문을 두들겼지만 내가 그 가정을 지키려는 그 아름다운 마음, 또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정말 죽고 싶도록 힘들고 우울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고 싶어서 찾아온 그 청소년들의 그 새싹과 같은 그 강한 생명력, 이런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 고유의 아름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말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들, 또 제가 책을 쓴 이유가 사실 한 알의 알약이라도 쥐어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는 정신과의 문턱을 넘고 심리 상담을 문을 두드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만큼은 정말 하나라도 건져서 갔으면 좋겠다. 정말 20, 30대 방황하는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통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좀 더 벗어나서 좀 더 크게, 넓게, 품격 있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은 내가 지킨다. 단단한 마음력을 스펙으로 삼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손절해야 될지 알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본인의 감을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안 좋은 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 얘는 아니다. 정말 아니다 라는 감이, 때로는 그 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본능적으로 그것을 직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공격을 당하고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것 같을 때에는 우리 뇌의 편도체라는 불안을 느끼는 뇌가 활성화되면서 나를 보호하게 만들어요. 그 친구를 만나면 피하게 만들어요. 뭔가가 불편하고 어색한 나의 신체 반응이 나타나요. 즉각적인 그런 자율신경계 반응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걔랑 있으면 뭔가 불편하고 기빨리는 것 같고, 갔다 오면 뭔가 찌푸둥하고, 만나도 해소도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쌓인다면 그런 친구도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손절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이슈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러면 에너지가 없어서 그 사람하고 멀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제가 책을 냈을 때 독자분들이 가장 열광하는 구절이 뭐였냐면, 돌아오는 게 상처뿐이라면 그런 인연 끌고 갈 필요 없다. 저는 맨 처음에 책 반응을 보고 어머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인연을 손절하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과 인연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구절에 열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손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안해서 못한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손절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저도 그랬지만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바뀌지 않는 그런 미래가 없는 관계는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좀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손절하고 싶은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반복적으로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거는 내가 안중에 없는 거거든요. 친구라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고 품격을 지켜줘야 되는데,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안 했으면 내가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든지,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내가 이야기한 것을 바뀌려는 시도하지 않는 친구나 그런 관계는 좀 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사람,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는데도 변하지 않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나에게 피해만 입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에도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내 우위에 있으면서 나에게 소위 이제 내가 호구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나에게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친구. 또 일방적인 취소를 한다든지,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한다든지, 아니면 선을 넘어서 나를 예민하게 건든다든지, 분명히 내가 힘들고 안 좋은 걸 아는데도 반복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를 부정하거나 비난하거나 나에게 부정적인 기운을 많이 미치고, 또 더 나아가서 금전적인 피해를 준다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평판을 막 퍼뜨린다든지, 자기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내가 필요할 때는 나몰라라 한다든지 한 행동들이 반복된다면, 또 이런 행동들을 내가 언급해서 너 이거는 좀 내가 좀 힘드니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든지 하면 그 친구도 내 마음속에서 지워야 할 때가 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 이거 손절해야 될지 알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본인의 감을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안 좋은 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 얘는 아니다. 정말 아니다라는 감이, 때로는 그 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본능적으로 그것을 직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공격을 당하고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것 같을 때에는 우리 뇌의 편도체라는 불안을 느끼는 뇌가 활성화되면서 나를 보호하게 만들어요. 그 친구를 만나면 피하게 만들어요. 뭔가가 불편하고 어색한 나의 신체 반응이 나타나요. 즉각적인 그런 자율신경계 반응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걔랑 있으면 뭔가 불편하고 기빨리는 것 같고 갔다 오면 뭔가 찌푸둥하고 만나도 해소도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쌓인다면 그런 친구도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도 서클을 만들어서 바운더리 메이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관계를 잘하는 법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친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두세 명의 절친. 그 친구들하고는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했고 또 혹시라도 나를 실망시키라도 기회를 조금씩 줄 수도 있는 거죠. 조금 거리를 두는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화합할 수 있고 다시 재연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거죠. 그런 친구들마저도 이렇게 딱 잘라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바깥의 서클에 있는 어떤 10명 내외의 사람들은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또는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을 하지만 내가 그 이상의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그냥 캐주얼한 관계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취미가 됐던 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던 또 나의 사회적인 어떤 이득과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만났던 그런 어떤 관계들도 또 있고요. 그 밖에 그 외에 어떤 불특정 다수, 많은 다수들은 이제 SNS에서 교류를 한다든지 지인의 지인이라든지 하면서 사회생활을 위해서 적절하게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서클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예 가장 안에 있는 이너 서클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오픈된 상태에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서클을 두고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물리적으로 구분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바쁜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시간을 두고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관계도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 관계의 안정성을 위해서. 내가 모든 인간관계에 똑같은 에너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스쳐가는 인연에 에너지를 다 쏟으면 머무는 인연에게 내가 에너지를 줄 수가 없어요. 절친은 다 이해하겠지 하면서 소홀히 한다면 오히려 그 절친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애인이라고,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다 이해하겠지라고 하면 오히려 스쳐가는 인연에는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전전긍긍하고 예의를 다 지키면서 오히려 내 옆에 항상 있었으면 하는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물론 나의 어떤 상황이나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시즌별로 그 서클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관계는 의도적인 계획과 어떤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해요. 이것이 뭐 순수하지 않다, 이기적이다, 계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자기 개발도 하고 관계에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집단주의였던 삶들이 완전히 개인주의적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저를 찾아오는 환자분들 상담할 때도 보면 애인도 일주일에 한 번을 데이트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거 사귀는 거 맞냐. 저희 때만 해도 사귀면 무조건 매일 만난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라고 하면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은 보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족도 일주일에 한 번 다 같이 밥을 먹기 힘든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어떤 순수한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고집하다 보면 관계가 지속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서로 기대와 기대한 것에 대한 실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전 좋다고 봅니다.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 우리 삶들이 좀 더 개인주의화되고 정말 외롭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얻기가 쉽지 않아진 상황입니다. 정말 자생의 시대라고 그래서 내 마음은 내가 강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심리 유튜브나 자기계발 유튜브들이 많이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미 많은 분들 벌써 20만 독자분들이 다 읽으셨지만 책을 내고 난 이후에 강의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에게 피드백을 받는데 그게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희 인스타그램 라이프스타일리스트 1에 와주시면 더 많은 소통도 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당한 대우는 스스로 만든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요. 좀 안타깝지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나는 맨날 피해자예요. 나는 맨날 호구예요 하는 분들을 보면 자신이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몇 번씩 같은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도 본인이 참는다든지 그렇다면 관계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늘 빼앗기는 사람은 계속 빼앗기고 얻는 사람은 계속 얻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당연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냥 희생과 선이 최선이다.
오히려 그것이 좋은 거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거나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기가 좀 어려운 분들, 거절을 잘 못한다든지 남의 눈치를 본다든지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거기에 해당됩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받은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사람, 또 대단한 일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말, 어떤 행동으로 상처를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이런 일로도 상처를 받아요, 내가 너무 한심한 것 같아요 하면서 자책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든지 또 직장의 동료, 가까운 친구 등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내가 굉장히 아껴서 잘 도와줬던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후배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늦게 출근을 했는데 나에게 한마디의 말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백업을 해줬는데, 그래서 엄청 상처를 받아서 직장 가기 싫고 그 후배를 보기도 싫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 결혼했느냐, 근데 그 후배 결혼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 후배가 일부러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는 직장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 한 번도 아이를 들고 업고 병원을 뛰어가거나 직장에서 발을 동동 굴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위로의 말도 전해주지 않았던 거다. 하여튼 그분이 내가 나만 생각했군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 후배가 나를 이해하지도 못할 수 있었겠군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랬던 것 같아요 하면서 그 상처가 정말 해결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마인드셋을 이걸 꼭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동안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좋은 대우를 해줬다고 해서 그것을 동일하게 기대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것을 기대하는 순간 서운한 감정이 찾아오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억울하고 뭔가 내가 손해본 느낌?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또 그런 분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평소에 대화할 때 안 된다, 또는 내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거절을 잘 못하세요. 혹시라도 내가 거절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이거를 내가 뭐든지 잘 안 들어주는 사람으로 보여지거나 또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때문에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그럴 때 또 기억하실 것이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상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작은 대우나 작은 대가라도 바란다면, 작은 친절이라도 바란다면 그것을 반드시 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말로 표현할 때는요, 직접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내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내가 좀 서운한 감정이 혹시 든다면 나 이런 거를 원래 원했어 라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실제로는 상대가 그렇게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고마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내가 몰랐었다 라고 하면서 쉽게 이야기가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계는 항상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대우는 스스로 만든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요. 좀 안타깝지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나는 맨날 피해자예요, 나는 맨날 호구예요 하는 분들을 보면 자신이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몇 번씩 같은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도 본인이 참는다든지, 그렇다면 관계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늘 빼앗기는 사람은 계속 빼앗기고 얻는 사람은 계속 얻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당연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냥 희생과 선이 최선이다. 오히려 그것이 좋은 거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거나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기가 좀 어려운 분들, 거절을 잘 못한다든지 남의 눈치를 본다든지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관계의 패턴을 좀 잘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반드시 드려요. 내가 반복되게 억울한 감정이 들고 서운하다면 내 관계의 패턴에 뭔가 반복되는 것이 있나, 뭔가 내가 착취당하는 부분이 있나, 그런 것을 살펴볼 때 내가 상대에게 기우는 노력과 정성이 대단한데 그것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상처가 반복되니까 내가 꺼려지는 그런 이제 사이가 되는 거죠. 한쪽의 어떤 일방적인 희생만으로는 관계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패턴을 살펴보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본다면 동생들과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뭐 공부하고 싶은 것도 유학 가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경제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취업을 한 자매가 있었어요. 장녀이기에 이제 그런 길을 선택했지만 본래 어려서부터 양보하고 착한 아이의 심성을 가졌던 거죠. 근데 양보와 선행만이 미덕이 아닌 것이 억울한 감정이 든다고 찾아온 거예요. 엄마가 무슨 말만 해도 화가 나고 내가 그동안 참았던 것이 막 올라오는 거죠. 효도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효도는커녕 막말을 하는 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그동안 착한 아이로 살았구나. 그렇지만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만 앞으로 해라. 내가 그 이상 무리를 해서 하다 보니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생각이 들고 희생하지 않은 동생들이 밉고 자꾸 대가를 바라고 계속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부모님들에게 화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따귀를 때리면 당연히 화가 나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지 않는데도 상대방이 그걸 바래서 자꾸 착취를 당하는 느낌이 들면 따귀 맞는 거랑 똑같아요. 그것은 일종의 폭력인 건데 내가 그것을 계속 허용하고 부당한 대우를 내 스스로 자초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럼 180도 달라져야 되나요? 그럼 착하게 살지 말란 말인가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그냥 하세요. 180도 다르게 딴 사람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기준을 정하세요. 내가 이것이 할 수 있는 건지 또는 인정 욕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남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좋게 평가받고 싶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했어. 라는 그런 인정 욕구가 누구나 다 있거든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한다면 내가 해준 모든 선행을 해준 순간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해줬다고 뭔가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저는 이걸 물레방아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물레방아가 한쪽으로만 계속 물을 보내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즉각적으로 보상이 올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말고 선행을 이루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베풀고 잊어버리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 하면 저는 첫 번째로는 그 상사의 단점이 그 상사의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특징, 성격이라는 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너무 꼼꼼해서 정말 지겨워 죽겠어. 그런 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꼼꼼하게 모든 것을 살펴보기 때문에 나의 실수의 백업이 또 되실 수 있는 거죠. 물론 내가 지적질은 좀 당할 수 있더라도 정말 우리 상사 성격 급해서 정말 돌아버리겠어 한다면 그 사람의 장점은 일 처리가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답답해 속 터지는 상사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특징과 성격은 동전의 양면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건 동전의 앞면을 보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좀 더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대인공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합니다. 그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관계가 끈끈한 사람, 또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받는 것에 예민한 그런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눈치를 본다는 뜻은 사실 유리 멘탈이라는 얘기거든요. 남이 하는 작은 몸짓, 뭐 침을 삼키는 것까지 신경이 쓰인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파바박 내 마음에 와서 유리파편처럼 박히는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유리 멘탈이고, 강철 멘탈들은 어때요? 누가 옆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신경 끄고 자기에만 몰입이 되어 있죠. 사실 두 가지가 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나르시스트하거나 자기 안에만 함몰돼 있다 그러죠. 그런 분들은 남에 대한 배려가 없거든요. 그 대신 또 너무 남의 눈치를 보고 배려를 잘해준다 그래서 본인이 상처를 받으면 사실 그러한 사회 환경을 회피하게 되고 피하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거 역시도 관계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당한 어떤 인간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존감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상대가 있을 때는 내 자존감이 거울처럼 즉각적으로 비춥니다. 내가 아무리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해도 상대가 있을 때 그것이 왔다 갔다 하고 힘들어지는데, 저는 자존감은 무조건 성적처럼 올려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뭐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성적 올리듯이 자존감 올리기 뭐 캠페인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너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 너 자체가 그냥 아름답고 좋다. 사실 자기 긍정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건데, 자기 긍정은 좋은 면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긍정은요,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나를 긍정하다. 요즘에 사실 명상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정신과 트렌드가 자기 수용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를 수용하는 것, 나의 이러한 연약한 부분, 또 그 더 나아가서 타인의 수용, 좀 더 나아가서는 지금 불공평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에 대한 수용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마음력, 단단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행위 자체에 포커스되어 있지 않고 과정과 존재 자체에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만한 스펙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도 내 안에서 일상의 작은 행복감과 자기 성공의 경험들, 작은 것들이 채워진다면 마음속이 단단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 화려한데 속이 텅 빈 삶을 살겠어요?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중간 정도 평균 전후인데 내 마음이 좀 차오르고 내 삶이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한 게 좋겠어요. 그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수요일 야간 진료를 하고 왔는데요. 딱 이 질문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상당히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뭐냐면 상사 스트레스. 내가 너무 코드가 맞지 않는, 소위 통하지 않는 그런 꼰대 상사와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질문 너무 많거든요. 상사가 정말 비상식적이고 어디 가서도 그 사람의 평판이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 하면 저는 첫 번째로는 그 상사의 단점이 그 상사의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특징, 성격이라는 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너무 꼼꼼해서 정말 지겨워 죽겠어. 그런 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꼼꼼하게 모든 것을 살펴보기 때문에 나의 실수의 백업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내가 지적질은 좀 당할 수 있더라도 정말 우리 상사 성격 급해서 정말 돌아버리겠어 한다면 그 사람의 장점은 일 처리가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답답해 속 터지는 상사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특징과 성격은 동전의 양면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점인 동전의 뒷면보다는 나에게 유리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건 동전의 앞면을 보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좀 더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사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에 내가 놓여 있기 때문이죠. 당장 부서를 옮긴다든지 회사를 옮기다 보면 어디 가도 그런 상사 또 있어요. 잠시 이 시점에서의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전체적인 커리어의 숲을 봐라. 지금 나는 정말 발을 동동 구르고 지금 너무 힘들지만 그 큰 그림 안에서 내 경력이 어느 시점에 있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웹 디자이너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내가 1년 차냐, 5년 차냐, 아니면 그 상사 바로 밑에 있는 팀장이냐에 따라서 내 처신과 대처 방법이 다르겠죠. 물론 1, 2년뿐이 안 돼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많다면 오히려 꼼꼼하고 엄하고 급한 상사가 나에게 가르침을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사에게 굴르면서 많이 배울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좀 이제 대가리가 커져서 머리가 커진다고 하죠. 중간 정도의 연차가 된다면 원래 잘 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나도 많이 알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은 것인지, 또 요즘 내가 모르는 어떤 다양한 스펙은 뭐가 있는지 눈을 돌려봐야 되겠죠. 또 내가 바로 팀장 밑이라면 내가 팀장급의 어느 중간 관리자 이상의 직책이 있는 분들이 사실 인간관계 괴로움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직원들도 보듬어야 되고 위에서 내려오는 상사의 스트레스도 가장 직격탄으로 많이 맞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팀장이 되려면 이 정도의 중간 관리자 이상급이 되려면 인간관계 기술이 사실 1번입니다. 내 실력과 스펙과 어떤 일 처리도 물론 중요한 나의 스펙이지만 가장 중요한 스펙이 관계이거든요. 그때는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윗사람과 아랫사람, 밑에 부하 직원들 사이에서 어떤 다리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 부분이 앞으로의 내가 리더가 되고 나아가 더 큰 포부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려면 굴러야 될 수밖에 없고 찢겨져 봐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다리 찢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필요하다면 뭐 전문가 도움도 받고 또 그 대상에 대한 내 집중력을 조금 멀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상사에 대한 또 내가 특정하게 불편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집중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퇴근 후에도 모여서 뭐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로라도 직장 동료와 뭐 뒷담화를 한다든지 하면서 오히려 그걸 더 부풀리고 뻥튀기 시키기가 쉽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보기 싫은 그 사람 언급을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신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 회사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계속 그 직장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조언을 해주는 그 사람들도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에게 그렇게 적극적인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집중도와 관심을 주려면 너무 뒷담화를 하거나 모여서 내가 그 술을 먹으면서 해결하거나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부쩍 상담이 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부분이냐면 성인 자녀와 사는 법이 힘들다 라고 부모님이 찾아오세요.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30이 넘어도 부모랑 같이 사는 경우들이 많아져서 성인 자녀와 같이 사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 대 성인으로 서로 인정해 주어야 되는데 같은 한 공간에 살면서도 아직까지도 부모님 내 마음대로 했던 미성년자의 자녀의 모습으로 평가하고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인 양 지적질하고 강요하고 하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고 또 반대로 성인의 나이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서적, 경제적 독립이 되지 않고 내가 부모에게 은근히 여러 가지 기대는 그런 또 성인 자녀들 둘 사이가 서로 맞물리면서 이런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는 왜 저래? 우리 자녀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게 아니라 각자의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말 중에 내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해독제는 뭐냐면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겁니다. 엄마들이 다 그렇지 뭐.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이게 포기가 아니고요.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 있다.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구나. 그러다 보면 다양성을 수용해 주는 그 범위가 넓어지고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독단적인 거, 강요도 사실 폭력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또는 간접적 함축적인 의미로 이걸 했으면 좋겠다. 와서 그러세요. 부모님들은 자기는 절대 직접 얘기한 적 없대요. 저희 어머니도 늘 그러셨어요. 내가 언제 너 의대 가라고 했니? 그냥 뭐 돌려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또 부모의 미해결 과제, 성취되지 않은 wish, 우리가 unfulfilled wish라고 이제 심리학적 용어인데 내가 채워지지 않은 마음속의 소망을 자녀로 하여금 채우려는 마음. 그것을 부모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녀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모 시대와 자녀 시대 간격은 이제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의 나이였을 때의 세상과 현재 자녀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다릅니다. 부모 시대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SNS도 없었고 또 직업군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부모가 내린 어떤 결론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자녀들도 반대로 요구할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성인으로서 대접받을 만큼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아직도 성인 아이가 아닌가? 집에만 있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하지 않고 또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2030은 주변 정돈이 잘 돼 있어야 된다예요. 주변 정돈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짜 뭐 청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 물건들의 정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돈의 활용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친구, 인간관계의 어떤 주변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내 생활이나 내 먹는 것, 내 몸을 움직이는 것 여러 가지들의 어떤 루틴한 삶들의 주변 정리들이 우선되어야지 성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부모에게 아직도 아이 취급을 당하고 우리 부모 왜 저러냐 할 때는 본때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180도 다른 모습으로 내 주변 정리를 하고 불확실한 미래지만 내가 갖고 있는 포부라든지 나의 비전,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부모에게 독대로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걸 하고 싶고 이쪽으로 관심이 가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또 색안경을 끼고 보실 수 있겠죠. 쯧쯧쯧 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에 여의치 말고 흔들리지 않은 내 단단한 나만의 기준과 줏대가 있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강의나 방송 촬영이 요청이 오는데요. 사실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자신만의 원칙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료 시간을 빼고
외부 활동을 하지 않겠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 하지 않겠다. 라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해야 될지 수용을 해야 될지 틀이 있어요. 부모가 나에게 무모한, 무리한 어떤 요구가 온다면 내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